소개를 받은 윤홍 씨입니다. 우선 제가 그간에 주로 이제 강의나 발표를 하면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사회복지 전문가 분들이 계신 곳에서 했던 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비전공자 분들이나 다른 영역, 경제, 정치 이런 분들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 분야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이 이제 사회복지사 날이라서 여기 계시는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수화 통용을 하시는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오늘 할 텐데, 사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한 학기 동안 3시간씩 강의를 해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그리고 30분에 요약해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여튼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 맞춰서 조금 일부를 좀 빼고 줄여가지고 다시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다 하시는 얘기이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고소득 국가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문화적 역량이 세계로 뻗쳐나가는데 왜 우린 행복하지 않을까? 이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시면 왜 수많은 우리의 주민들과 우리 시민 동료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풀어가면서 그러면 지금 정태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까지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만약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맨 밑에 있는 를 보시면 지금 우리의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30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 20년, 30년 후에 상황은 더 나빠질 겁니다. 아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녀들의 대학 진학이나 사회적 지위는 철저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과거로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건 부자 집에서 태어났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건 자신이 가진 능력들을 공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 이걸 꿈꾸는 거죠. 그게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미래를 만들려면 우리가 과거에 걸어왔던 길들로는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저 밑에 있는 현재라고 써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래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와 현재를 그 과정에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책이고 그게 바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와 현재를 만들어낼 때 우리의 30년 후의 모습은 지금 우리로부터 발생하는 더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찾아오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꿈꿔왔던 미래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거죠. 그걸 선호 미래라고 표현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미래로 가자 이걸 원한다면 우리가 이 복지국가 포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선호하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를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사회복지사들이 왜 정치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자료에는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던 건데 그냥 지역에서 클라이언트들이랑 열심히 하고 사회권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몸을 만들면 되는 걸까? 저는 굉장히 훌륭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들이 여기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님 모두에게 충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OECD 국가들의 자살 증가율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근데 대부분 이제 다 0 밑에잖아요. 저 주황색이 이제 평균이거든요. 그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자살률이 다 감소했습니다.
근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 빨간색은 한국의 자살률의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고소득 국가가 되고 민주화되고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살률로 본 한국은 엄청나게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 회색 선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 파란색과 빨간색이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측정한 지니 개수입니다. 아마 조금의 눈썰미가 있으신 분이 저걸 보시면 저 자살한 사람들의 수와 이 불평등이 함께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여기 오다 보니까 자살 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물론 몇몇 사례에 대해서 몇몇 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불평등이라는 사회 구조와 자살이라는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 대안은 뭐냐면 근본적 대안은 저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던 것들이 빛을 발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의 더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면 사회복지사들은 단순히 현장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더 나은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더 정치 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일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역설입니다. 이건 간단히 넘어갈 텐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한국과 같은 성장을 따라갈 수 있는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소득 국가에 진입했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 이동성 불과 10년, 10년 만에 엄청나게 본인 세대, 자녀 세대가 본인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대답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로 떨어졌고요. 성공 여부에서 부모의 중요성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다 나빠지고 있고요. 심지어 저소득층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국인이 평균 소득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OECD 보고서에 의하면 5세대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15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 태어난 아이가 만약에 평균 소득에 도달한다면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가 2174년이 돼야 평균 소득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인에 대한 신뢰도 합계 출산율은 인구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고요. 한 가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도 되고 대기업에 좀 좋은 큰 기업 규모의 사업체로 이직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한국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정규직만 보면 거의 100명 중에 4명에서 5명 정도만 비정규직으로 진입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사업체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2명만. 그러니까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기는 어렵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은 이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되느냐.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은 어떤 팩트나 사실들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역설과 수많은 모순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고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만들고 보편적으로 소득보장 체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와 잘 맞아떨어질까? 왜냐하면 경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부가가치가 사회복지로 이어지고 사회복지에서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와 역량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순환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양질의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계신 사회복지사님들이 좋은 일자리, 정말로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선 임금도 높아져야 되고 처우도 개선돼야 노동 조건도 많이 개선돼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거는 적절한 재원, 충분한 재원이죠. 그 재원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중심이 되고 어떤 숙련 노동자를 쓰는 게 아니라 다 자동화시키고 뭐 이런 그리고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자동화시키니까 노동시장에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대부분이 자영업이거나 영세사업체나 중소사업체에 일하고 이런 구조에서 과연 사회복지사만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양립이 가능한가? 근데 국제적 사례를 보면 두 개가 양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가 단순히 우리의 처지와 조건과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경제에 대한 문제나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지? 우리 경제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지? 우리 정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GDP 대비 사회 지출이고 예를 들면 까만색 점과 흰색 네모점 이런 것들이 다 지니 개수, 소득 불평등을 얘기하는데 맨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물론 우리나라는 문제가 이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니 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편적인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최근 경향들을 보면 자, 시장 진위, 그러니까 시장 소득으로의 불평등은 거의 고정된 상태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 흰색 네모가 뭐냐면 복지 지출을 하고 세금을 걷고 복지 지출을 했을 때 불평등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위 계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사회복지 지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면 시장에서 아무리 불평등이 있어도 가처분 소득, 우리가 실제로 세금 내고 복지 다 받고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으로 불평등을 측정하면 그 불평등을 측정합니다. 근데 지금 이 빨간색이 GDP 대비 복지 지출이거든요. 빨간색 세모가. 보시면 2021년, 2020년 가면서 굉장히 둔화됩니다. 저 불평등 수준도 지금 어느 정도냐면 OECD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의 불평등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면 이걸 OECD 평균 이하로 떨어뜨리려면 지출을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지출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GDP의 사회 지출을 통해서 불평등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시장 소득이 초급 가능 소득인데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18.2%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의 평균은 대략 24.8%죠.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40%까지 줄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OECD 평균까지 정도로 복지 지출을 통해서 불평등을 줄이려면 복지 지출을 늘리면 됩니다.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수준이 대략 단순하게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사회 지출, 복지 지출을 지금 우리가 14.8%거든요. 그거를 33.4%까지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계산은 아닐 테니까 한번 33.4 빼기 14.8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34라고 치고 15를 빼면 얼마나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19%, GDP의 19%를 높여야 OECD의 평균 수준의 그러니까 불평등 감소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우리가 14.8%에서 예를 들면 33.4%까지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장을 그대로 두고 복지 지출을 통해서만 그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의 일자리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서 더 큰 영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런데 그나마 사회복지도 한국은 주로 고용에 기반해서 사회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론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2000년에서 2023년의 자료를 보면 맨 왼쪽 그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커버리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여기는 6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노인은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 거기에 포함되지 않죠. 근데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보는 것들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사실 최근에 지금 한 10몇 년 동안의 현 소득 보장의 흐름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고 중간계급에게 중간층에게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보험을 고용에 기반해 제가 사회보험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은 불안정해지고 자유화되는데 유연화됐는데 여전히 안정적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험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복지를 확대해도 왜 33.4%가 나오냐면 이런 구조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공적 복지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럼 지금 우리 그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민간연금들이 민간보험들이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소득 계층에 따른 퇴직 및 개인연금 가입률을 보면 소득 계층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민간연금이나 민간보험들을 더 많이 갖고 있죠. 가난할수록 그럴 가능성이 적고 이자 및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적 자산을 축적한 게 공적 복지를 대시하기란 그거는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중산층과 중하층, 저소득층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거는 여전히 공적 복지밖에 없는데 공적 복지를 드리는 건 제한적이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사회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엄밀한 시장이기보다는 국가가 재원을 대고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회복지사 일자리를 낮은 저임금의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인 거죠. 이게 이제 다른 국가랑 비교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북유럽 같은 경우는 모든 사회복지사가 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취업자 대비 공무원의 수가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스웨덴은 29%입니다. 즉 10명 중에 3명. 이 공무원이란 얘기죠. 그 공무원이 전부 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부분이 공무원들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럼 조세는 어떨까? 조세 우리 더 걷어야 된다, 더 걷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2020년에 이게 국민부담률이거든요. 이게 OECD 평균의 조세 부담률입니다.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국민부담률도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는 조세를 더 늘려가지고 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이미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은 GDP 대비, 그러니까 조세가 거치잖아요. 조세 대비, 우리가 걷는 조세 대비 그 조세에서 복지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를 비율로 본 겁니다. 보시면 많은 나라는 82%라는데 한국은 46%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부 부채를 포함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거둔 거에 비해서 복지에 덜 쓰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확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효과밖에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잘해왔던 게 뭐냐면 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시면 이게 1, 2, 3, 4 숫자가 쓰여있습니다. 1이 뭐냐면 우리가 1인당 GDP가 증가했던 거고요. 증가하는 그거를 각각의 60년, 90년, 70년, 2000년대 후반을 기준을 놓고 0으로 놓고 계산한 겁니다. 10년, 15년을 계산한 거죠. 보시면 지금 한국은 이 개발국가 시대에 가장 높았다가 이 시기에 가장 높았다가 이게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15년 단위로 한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같이 한국이 성장을 하고 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기댈 게 없다.
성장의 동력도 점점 떨어지고 거의 뭐 수평으로 지금 최근 17년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1인당 GDP에서 보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자동화입니다. 한국은 노동자 10,000명당 자동화 기계를 얼마나 많이 쓰냐를 보면 거의 모든 국가를 압도합니다. 이게 한국이죠. 이게 일본이고 이게 독일입니다. 거의 3배 이상인 거죠.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대기업들이 숙련 노동자를 쓰지 않고 자동화 기계를 쓰면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죠. 저렇게 설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핵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하청주고 외주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OECD 국가 중에서 대기업이 고용하는 규모가 가장 적으면서 대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크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한국에서 직면한 문제고요. 그러면 복지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지 않고 서구 국가를 봤더니 90년대 우리가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이제 국가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이 강화되잖아요. 그다음에 세계화가 되고 그러면서 국민국가 즉 정부가 이자율하고 예를 들면 환율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게 거시지표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도 마음대로 한국은행의 이자율을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이자율을 보면서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80년대 이전에는 이 환율과 이자율을 통해서 국가가 좀 침체할 때 수출이 줄어들 때 여러 개 경제가 어려울 때 이걸 통해서 조정을 했어요. 근데 80년대에는 그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그랬고 특히 유럽 국가들은 EU에 통합하면서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그렇게 통합하고 저렇게 세계화하고 신자유주의 했는데도 성장률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복지출은 계속 늘어나죠. 실업자가 늘어나고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그러면 성장률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정부가 쓸 수 있는 거시지표, 거시자료, 거시정책들은 이미 세계화돼서 국민국가의 손아귀에 벗어나 있고 그럼 뭘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 유럽 국가들이 고민했던 결론이 바로 사회정책입니다. 복지국가를 개혁해서 성장 방식을 바꾸고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한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유도 사회복지가 단순히 그냥 가난한 분들 좀 더 살기 좋게 하고 실업에 직면하면 급여에서 생활 수준 유지하기 이런 문제, 돌봄을 제공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히 인간의 삶을 그냥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그 국가의 성장 방식과 경제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과 같이 불평등을 양산하는 우리의 경제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장하면서 그럼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답은 우리가 내놓고 있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국제 사례나 예를 들면 OECD 국가 사례를 보면 그것이 불일치돼서 예를 들면 경제 구조는 불평등을 양산하고 대기업 중심이고 수출 중심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복지는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을 커버하고 사회복지사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불평등을 줄여드는 이런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여태까지 모든 기적을 이뤄낸 나라잖아요. 인구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저도 거기에 공감했고 그걸 믿었습니다. 철저히. 그게 2005년에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합계 출산율 0.7입니다. 내년에 0.6대로 떨어집니다. 물론 우리도 그 양립할 수 없는 걸 양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그렇게 하려면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GDP 등 사회 지출을 적어도 33% 지금으로부터 절반 2배 이상 늘려야 가능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를 봤더니 다 이렇게 각각의 성장 동력들이 있고 성장 방식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복지정책 구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저것이 굉장히 아주 도식적인 구분이고 저 국가들 내부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품질 제조업, 우리가 자동차 수출하죠. 반도체 수출하죠. 이게 제조업 제품입니다. 제조업 제품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에 민감합니다. 경쟁자가 있어요. 그러면 임금을 통제해야 됩니다. 임금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그 임금을 산업별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덜 내야 돼요, 기업들이.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그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기업들의 사회보험료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자리들은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주죠. 그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들이죠, 비정규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독일은 이 아우디라든지 벤츠라든지 자신들이 잘하는 제조업 상품들을 잘 수출하기 위해서 비용을 통제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시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은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로 나눠지게 되고요. 당연히 사회복지도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는 좋은 거와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복지의 이중구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스웨덴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스웨덴도 원래 독일처럼 하고 싶었어요. 독일 아시는 것처럼 스카니아나 사브나 볼보 이거 다 스웨덴 거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스웨덴은 그렇게 못 갑니다. 독일처럼 하고 싶었지만. 왜냐하면 스웨덴은 60년대 70년대 노동력이 부족할 때 그 노동력을 뭐로 충당했냐면 여성 노동력으로 충당했습니다.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로. 그런데 이 여성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돌봄을 사회화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돌봄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스웨덴의 이 최근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9년 자료가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인데 스웨덴의 노조 조직률이 거의 몇 프로냐면 6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것들을 공공부분 노동자들과 민간기분 노동자를 구분했더니 공공부분이 거의 36%, 37%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29%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공부분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이 잘 조직되어 있다는 얘기죠. 평균보다 더. 그러면 스웨덴이 독일처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냐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다 나쁜 일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국민의 거의 25%, 30%가 취업자의 사회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으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나쁜 일자리를 만들면 다음 선거에서 이기겠습니까? 그거는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집권하든 우파가 집권하든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이 취한 전략이 그러면 보편적 복지와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고품질 제조업을 그렇다면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이걸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거를 ICT나 비즈니스 서비스라고 하는 다이나믹 서비스라고 하는 역동적 서비스라는 걸 전환시킵니다. 근데 그게 용이했던 건 뭐냐면 양질의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국민의 역량 자체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부가 가치를 창출을 하는데 필요했던 인력들이 국내에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상대적으로 보편적 복지하고 보편적 서비스하고 예를 들면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했던 겁니다. 근데 한국은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표를. 자,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갈까? 지금처럼 고품질 제조업 그것도 독일은 상황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숙련 노동자를 쓰니까. 근데 우리는 숙련 노동자를 자동화 기계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독일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죠.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그거는 OECD 자료를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독일처럼 사회보험과 공공구조로 이중화되는 구조를 가져가고 서비스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파트타임,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사회 서비스를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성장체를 전환시키는 그런 시도를 할 건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조직하고 힘을 갖고 고민하는 거는 단순히 더 많은 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치, 경제, 복지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홍식 교수님 감사합니다.